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척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가끔씩 제가 뭐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진행하는 부분의 피드백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책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정들이 조금 많아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가 금년도부터는 유튜브 부분을 폐사하기보다는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다시 올려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개정세법 촬영 부분이고요. 아마 목소리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은 보여지실 건데 제 얼굴은 안 보일 거예요. 그건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이는 영상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 개정세법 볼 건데요. 세법 촬영 부분은 부가가치세부터 시작을 해서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같이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개정세법 자료 내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출판 배움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도서출판 배움을 검색했더니 교육기관이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몰랐는데 배움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출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쪽이기 때문에 반드시 www.book.co.kr로 들어가셔서 우리 관련된 자료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기타 자료실 안에 들어가시면 2024년 개정세법 관련 자료 PDF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실무자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지금 개정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수험서를 출간하는 게 있어요. 수험서와 관련된 자료는 이미 공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하는 부분은 자격증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격증 부분보다는 업무자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신 분들은 자격증에서 출제하지 않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예 실무자라는 문구를 달아서 자료를 제공하니까요. 그 자료 내려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럼 나는 지금 자격증 공부 부분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버리시라는 얘기세요. 업무자들은 알아두셔야 되지만 자격증에서는 단촐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현재 출간하고 있는 수험서는 뭐 세무사나 회계사 라이센스 부분이 아니라 뭐 전산회계라든지 AT 또는 뭐 ERP 이런 쪽이에요. 그쪽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수험서용으로 올려져 있는 PDF 자료 내려받아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개정판을 지금 구입해서 실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은 안 보셔도 책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재가 출간된 뒤에 후속으로 개정사항이 나온 부분은 정오표라든지 뭐 2판부터는 반영된 거로 실제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이 조금 길었죠.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개정세법 내려받으시면 그 내용에 이렇게 개정에 대한 요약이 이렇게 앞부분에 수록을 좀 해드렸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번호 확인하시고 관련된 쪽으로 이동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부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사항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개정사항 부분 중에 최소한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은 29가지 정리된 자료가 배포되고 있고요. 그 정리된 29가지 내용 중에 27번까지는 2024년 개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2023년도 후반부에 개정돼서 적용되는 부분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개정 부분인데 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 내용까지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 들여다 볼게요. 자, 첫 번째 무치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 등록 허용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셔야 되시나요? 사업장별로 각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신탁 재산에 대한 부분도 신탁 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담보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신탁자산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자본시장법, 저작권법,
기술 이전법에 의한 우리 무태재산권에 대한 신탁,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른 신탁관리업, 그리고 기술 신탁관리업에 따른 부분은 무엇하겠다? 예외로 허용하겠다. 결론적으로는 다수의 신탁재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 내는 걸 우리 허용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럼 미등록 사업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미등록 사업자 부분에 누구도 우리 간편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부분도 들어온다는 얘기세요. 그럼 간편사업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전자적 용역 공급자죠. 여러분 전자적 용역 공급자는 우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무엇 하시는 부분들, 우리 제공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제공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자. 결론적으로는 게임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뭐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또는 우리 유튜브에 실질적으로 유튜버들의 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시죠. 광고에 대한 수익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서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전자적 용역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 공급자들은 간편사업자 등록을 허용했었어요. 근데 간편사업자 등록이라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무엇 하셔야 된다? 등록. 근데 등록을 안 했다라면 우리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자들하고 동일하게 우리 관할 세무서에서 무엇 할 수 있다? 직권 등록할 수 있다. 자, 직권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미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도 같이 바뀐다, 추가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뀐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 적용하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부분이죠. 우리 동물과 관련된 진료 용역은 과세라는 부분으로 알아두신 게 맞죠. 근데 그 과세 중에 무슨 부분이 있었다? 면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가축진료, 그리고 우리 수산동물 질병과 관련된 수산동물 진료,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 용역,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관련된 우리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 용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예방 목적에 따른 동물 진료 용역, 요거는 농식품부 장관이 공시를 해요. 자, 그러면 그 고시에 따른 용역 부분, 그래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요 부분이 원래 면세에 해당되지는 동물 진료 용역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무엇을 하겠다? 우리 지금 치료와 관련된 이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동물 진료 용역이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세요. 기존에는 질병 예방 목적만 있었는데 치료 목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왜 동물 키우신 분들 많잖아요. 반려동물 이란 표현도 많이 쓰고 계시고, 근데 진료비가 많다라고 크다라고 얘기하죠. 부담이 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감 조건 때문에 면세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세무대리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 기장 대행하신 경우도 많으세요. 신고 대행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겸용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미가공 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가공이라고 얘기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은 뭐가 되고 있었다? 면세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 가공 부분에 대해서도 미가공 식료품 부분에 포함을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에 들어가서 보니 면세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데쳤다 삶았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데친 부분은 뭐로 들어갈 수 있지만 미가공 식료품 면세 부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삶은 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반드시 표기를 정확하게 잘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세였어요.
그러면 일무 종류가 끝나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 과세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몇 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면세를 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식용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공 식료품 중에 커피나 코코아도는 제외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 적용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몇 년도까지? 2025년까지 연장. 그래서 기존법 그대로 끌고 와서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면세 쪽과 관련된 농수산물 쪽들은요, 반드시 시행규칙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보실 때는 법이 있고 명이 있고 규칙이 있죠.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붙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면세 쪽은 더더군다나 예규도 좀 보셔야 되고 시행규칙도 정확하게 보셔서 면세인지 과세인지 열거주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자, 이건 신설조항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 부수되는 토지는 무엇하고 있다? 면세로 지금 정리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수 토지에 대한 임대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에 따라서 붙어 있는 토지. 그럼 그 임대 용역은 연면적에 대한 부분, 주택의 연면적 또는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는 10배까지 계산된 면적에 대해서는 무엇하겠다? 우리 면세해주겠다. 부가세 빼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에 주택법에 따른 제2조 제9호에 해당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임대 부분도 면세 범위에 포함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신설이 된 거고요. 근데 여기 조심하실 건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한정해서만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구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임대 범위는 기존에 적용했던 거 그대로 동일하게 따라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용 또는 위탁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자,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용역 쪽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허가받은 학원들 그리고 뭐 청소년 수련시설, 산학협력단, 과학, 미술관, 박물관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면세되는 교육 용역인데요. 그 부분에 어린이집도 무엇하겠다? 포함하겠다. 누구까지요? 위탁, 운영까지 포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명확하라는 부분이 있으신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부분에 들어가면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 부가가치세가 0입니다.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문구가 뭐가 붙어 있냐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누가 포함이 되신다. 이 부분에 누가 추가가 된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냐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분류되어 있는 인적 용역자에게 기업이 용역을 무엇하게 되면 제공받게 되면 우린 반드시 뭘 수취해야 된다? 사업자가 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무등록자들이실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 자, 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 볼까요? 지금 황양숙은 강사 직종군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제가 기업에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강사료를 받을 거거든요. 그럼 그 강사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적법한 증빙을 무엇할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성격이 되져요.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업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강의라는 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일반적인 용역 제공자로 바뀌어요. 그럼 저는 과세사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인적 용역이란 부분에 개인자가 붙어 있는 부분은 우리 소득세법상 무등록 사업등록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근로계약에 의해서 용역 제공이 이루어진다. 용역 제공을 하진 않겠죠. 노동 제공을 한다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럼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아니고 지금 직업적인 강의자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그리고 원래 본업에 사업은 따로 있고요. 원래 소득은 따로 있고 이 사람이 강의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잠시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구에 이 문구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신 거고. 자, 그리고 8번째 내용은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확대가 됐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시행령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 신설 부분이 추가된 부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에 누가 들어온다? 근로자 파견, 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 사업장에서 그 사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도 면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설 부분이니까요.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거에 요 내용이 아에서 자까지 추가됐다는 부분이신 거고, 원래 없었던 법이 생긴 건 아니에요. 기존 법의 내용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자, 그 내용이시고, 자,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 철도 건설 용역,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거 무엇하겠다? 영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 언제까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부분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 라는 부분.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 버스에 대한 우리 천연가스 버스 부가가치세 면세권이었거든요. 그 부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종료가 되면 2024년부터는 뭐가 되신다? 과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중교통 버스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가세 10%가 빠지고 지원받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과세가 되면 우리도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요건이고요. 11번째 전기버스, 수소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기존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럼 이게 면세로 분류가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가세 빼줬던 부분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용에 대한 버스도 무엇하겠다? 우리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에 포함해 주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세법 개정 사항들도 함께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10번째 조항에 있었던 천연가스 버스처럼 일몰 종료가 되면 이제 우리 지원받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과세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12번째 우리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산정의 이자율 적용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우리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우리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우리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간주 입금 조항이 있었다라면 적용되는 이자율인데요. 다 동일하거든요. 그 부분이 2023년도 개정세법은 연 2.9%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3월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 3.5%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우리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거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 환급금 가산금에 따른 이자율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조건은요,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의제매입세 공제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존에 의제매입세 공제받으시는 부분은 업이라든지 또는 다루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의 공제율도 다르고 음식점과 음식점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도 달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음식점은 세금 혜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서 무엇하게 되면
제조가공에서 고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일정률을 곱해서 의제매공제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영세사업자들한테는 세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 때문에 우리 연매출금액 4억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그걸 몇 년도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4억 원 초과는 108분의 8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실 때요, 무제한 공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도 규정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무엇 해주고 있었다. 요 부분 상향 조정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 상향 조정 부분을 몇 년도까지 연장하겠다. 2025년도까지 연장하겠다. 그래서 법인사업자 50% 상향 조정 2025년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도 규정이 더 작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 상향 조정을 지금 2022년도 중반부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연장을 걸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째,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자, 이것도 조세특례 제한법상 내용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재활용 폐자원을 가지고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게 되면 우리 중고자동차는 109분의 9이고요. 그리고 중고자동차를 제외, 중고품은 중고자동차만이고요. 우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분은 제조가공, 그러니까 재생과 관련된 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부분과 관련된 건 103분의 3에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로 이 부분도 끝이에요. 근데 몇 년도까지 연장?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입니다. 그래서 업무 기존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특례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급 시기 특례 부분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 과세 기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부가세 신고하실 때. 그럼 부가세 신고 법인 기준으로 예정 확정이라고 해서 1년에 4번의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세 기간에 발생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과세 기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일치하는 부분만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급 시기에 따라서 작성 연월일이 확정이 됐고 그게 과세 기간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조항에 뭐가 있다? 특례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우리 특례라는 부분은 선발급도 있고 후발급도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공급 시기라는 부분을 놓고 봤더니 우린 공급한 시기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발급을 하던데요 라는 부분, 또는 우리가 장기 할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할부는 단기하고 장기를 구분하죠.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선 그냥 할부라고 하면 단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대가를 수령하는 시기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각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예요. 원칙은. 그럼 제가 36번의 대금을 나눠받는다라면 공급시기는 36번이 되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도 36번을 발급해야 되는데 무엇 하실 수 있다? 우리 세금 계산서 미리 발급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물품을 인도할 때 발급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특례 조건이에요. 그 특례 조건의 내용에 봤더니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력이라는 부분, 그리고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우리 계속적인 공급,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3번에 대한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대체적으로 미리 발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법에서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누구를 허용하겠다? 네 번째,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공급시기 특례를 적용하겠다. 다만 용역의 완료가 되는 부분을 놓고 봤더니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우리 인정하겠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무엇되고 있다? 허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요. 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거 작성일자가 앞에 있고요.
대금은 뒤에 내거든요. 이 청구서가 날아오면 그거에 맞춰서 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중간에 돈 내는 부분까지 전기를 딱 끊었다가 다시 공급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발행위 요건이에요. 선발급. 그래서 그 부분이 네 번째 내용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자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격증은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수험수에는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됐다. 자, 17번째. 이건 시험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우리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 신청 기한의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 해준다라면 공급받는 자가 무엇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그럼 그 발행에 대한 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 6개월 이내를 우리 1년 이내로 우리 신청 기한을 확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넉넉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신 거고요. 자, 그리고 18번째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또 연속적으로 같이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자,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발급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발행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무슨 부분들 사업자가 발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더라. 누가요? 공급자가. 그러면 대표적인 사유가 뭘까요? 우리 지금 상대편 사업자가 공급자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했거나 우리 공급의 계약에 우리 공급 계약에 해제나 변경 사항이 있었거나 또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면 우리 무엇할 수 있다?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무엇하겠다? 요 두 가지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국외로 이전했거나 행방불명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국외 이전이면 지금 사업장의 장소가 국내이어야 우리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면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신 거니까.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행하기 어렵다라고 법에서 인정해 준다라면 그 부분도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부분에 이 내용도 추가해서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는 부분을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19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세액공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건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누구만 가능하시다. 개인사업자. 그래서 전자세금자 발급세액 공제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 수익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면 발급 건수당 200원, 연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그 부분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도 무엇하겠다?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익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직전연도 총수익 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사업자만 허용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신규 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꼭 체크하셔서 세액공제 꼭 받으실 것. 어찌됐든 여러분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20번째 내용입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신용카드 등 사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심하실 건 매입자 입장이 아니라 매출자 입장인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매출이 있었다라면 우리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법령 개정할 때 이렇게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시면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 따른 신용카드 세액공제 부분이 있었죠. 이것도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있죠. 근데 이게 왜 등자가 붙어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상향 조정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상향 조정 부분 연장에 대한 부분하고요. 기존에 빠져 있었던 사람도 공제 대상 결제 수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은 누구이다? 우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자의 간이과세제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카드 매출이 많죠, 여러분. 현금 영수증 매출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근데 이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조건이 충족된 개인 사업자만 이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식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신데 이 부분에 누가 추가가 된다? 판매 대행 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난 부분 우리 통신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판매 대행 중개자들이 등장이 되죠. 그리고 외국한 업무 취급자와 관련된 요 부분도 요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이 추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우대라는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이신 건데 원래 공제율과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서 보니 기본적인 공제율은 얼마이다? 1%. 연간 한도 얼마이다? 500만 원.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몇 년도까지 요 부분이 기본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우리 1.3%의 연간 1,000만 원까지 2023년 우대에 공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0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혜택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일몰 종료가 되면 1%와 500만 원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거 무엇하겠다? 2026년도까지 연장. 그러면 기존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자, 21번째.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 경감 적용 기한 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부분이시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실 때 납부세액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100% 부분에서 99%를 빼면 1%만 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세부사항에 가면 우리 실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날 벌은 것 중에 일정 금액만큼 회사에 무엇 하셔야 돼요? 일정 금액을 입금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가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 뭐 그날 영업이 진짜 안 되면 본인이 그 금액을 실제로 채워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지원 정책을 두는 부분.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종사자한테 90% 주고요. 택시 감차 보상 재원 5% 쓰고 그리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복지 기금 재원으로 4%를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99%가. 근데 해마다 안 좋은 사건들 터질 때 나오는 부분 중에 저 90% 운수 종사자한테 주셔야 되는데 자꾸 회사가 딴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게 적발돼서 가끔 시끄럽기도 하죠. 불법이란 얘기세요. 근로자한테 소위 말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99% 경감해줬던 이 부분이 2023년도로 일몰 종료거든요. 그런데 못하겠다. 종료하지 않고 2026년도까지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 그대로 1%만 내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22번째 개인 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부분인데요. 자, 지금 개인 택시 운송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자, 그거 가지고 영업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분이 벌어들인 소득이 크지 않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2024년 12월 31일자로 무엇하겠다? 우리 종료시키겠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겠다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5년도였던 걸 2024년도까지만 하고 2025년 1월 1일자부터 우리 공급되고 있는 택시 구입비와 관련된 부분은 무엇하겠다? 우리 부가세 환급 신청 들어오는 거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분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자, 그러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매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환급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환급 대행은 누가 하냐고요? 자동차 제조 판매하는 분들이 하면 되겠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한다 그러면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환급 대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시고, 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정 양도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발이 되게 되면 우리 환급받았던 부가세, 그게 본세겠죠. 그 부분 다시 추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징하는 부분에 부정행위했던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무엇하겠다 같이 추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우리 공시를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적용의 기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적용 기한 부분을 놓고 보시면 기존 방식대로 가는 건 2024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기존 방식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2025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째 부분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입니다. 자,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신다라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우리 왜 현금 영수증 발급이 되려면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것도 가맹역장 하시고 단말기를 실질적으로 무엇한다? 설치해요. 요즘은 단말기 설치 부분을 신용카드 결제되는 부분에 같이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현금 영수증 가맹역장과 관련된 부분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 발행된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에 대해서 종이 발급은 9.4, 온라인 발급은 8.4에 대한 부분을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던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도 부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세법 개정에 의해서 연장을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무엇하겠다? 이 적용 기한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될까요?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됐느냐 연장이 됐느냐라는 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목적으로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예 폐지해 버리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 배포 자료는 제가 페이지로 바꿔서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자, 24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확대라는 부분이 있으신데 우리 매입과 관련된 부분 중에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납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우리 세금에 대한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급받는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조금 있으시냐면 구리나 금에 대한 대가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통장을 통해서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매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면 그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납부특례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 해당되는 요 제품 부분들 꼭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입하시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납부특례 부분을 안 지키시게 되면 실제 매입세 공제도 못 받을 뿐더러 무슨 문제도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다 부과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꼭 업무를 진행해 주실 거. 저는 그냥 금이나 구리 물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조심하실 거. 그래서 전용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 계좌에 세금 계산서를 실질적으로 이제 수취하시게 되면 그 수취한 날짜에 작성 연월이 있겠죠. 그게 이제 사실상 공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전용 계좌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물품 대금 주실 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구리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가세를 같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납부특례 제도예요. 그래서 공급가액만 주시는 거고 부가세 부분은 전용 계좌로 입금하시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고 납부특례 부분이 있다는 걸 표기해서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근데 그 부분에 요 내용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세요. 신설 부분이신 거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작성, 제출 관련 보정명령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러면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라면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 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죠.
그래서 반드시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들 진행하는 사업자이시라면 확인을 좀 잘 하셔서 가산세 나오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적용 부분은 7월 1일자부터 적용합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건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전용 계좌도 꼭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5번째 내용. 우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요건 완화입니다. 완화는 실질적으로 세금 혜택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 수입하는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신 건데 우리가 수입과 관련된 회사들은 수입 시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걸 세관장한테 받았을 거고요.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10%를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뭐 각종 세금들이 있을 거예요. 내국세 성격인 그 세금과 같이 납부서에 의해서 세금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실 때 무엇 하신다? 매입세 공제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수입이 많은 회사는 그 부가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10%를 실질적으로 매출하기 전에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고 뒤에 공제받는 제도. 그러다 보니까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면 부가가치세만 무엇 해주겠다? 납부유예를 해주겠다. 안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우리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에 이 수익과 관련된 납부유예 자리가 그런 때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정 요건 부분이 모두 다 충족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완화 조치가 들어온 부분이 요 6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져 있으시죠. 그래서 수출 비중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3년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그리고 2년 동안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하나 더 들어간 부분이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몇 년간, 3년간. 근데 이 조세범 처벌 관련된 부분이 3년이 몇 년으로? 2년으로 우리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완화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수입해서 수출하시는 기업이시라면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해당이 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관련된 서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고 납부유예는 1년 단위로 매번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거 받으시고 관할지 세관에 내시게 되면 부가세만 납부유예가 되거든요.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는 실무자들 수업할 때 이것도 꼭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신 거고요. 자, 26번째 간이과세와 관련된 범위 확대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정세법 부분에 논의가 됐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나왔다가 뒤늦게 임시국회에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재밌는 건요. 26번째와 27번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됐는데 27번째 부분이 실제 확정이 먼저 됐고요. 그리고 뒤늦게 임시국회에서 26번째 부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27번째 부분이 확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의 요건이 다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가 3년이 되지 않았어도 가능해요. 중간에 라는 이 철회 근거 마련 부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초창기 법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면 이란 부분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이 아니라 그런데 26번의 조항이 변경이 되면 27번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알기로는 8천만 원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앞에 26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실 것. 그리고 이 26번에 있는 간이과세 범위 확대 부분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 예고되는 과정 중에 이제 입법 예고되기 전에 논의가 됐을 때는 적용의 시기가 2024년 1월 1일자가 아니고 언제부터 적용하겠다? 여기가 7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우리 입법 예고가 되면서 이거를 다시 또 살며시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국회에서 이제 논의되는 과정 중에 계속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 사항들이 중간중간 계속 많아지면 골치가 좀 아프죠. 그래서 뭐 언론 기사로 나올 때는 7월 1일자 또는 안에 논의가 되는 건 7월 1일자로 논의가 됐다가 실제 최종적인 확정은 언제부터 적용하자. 우리 이 간이과세자 범주로 들어올 수 있는 개인 사업자의 범위는 우리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됐던 현행법은요.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얼마? 8천만 원.
부터 8천만 원의 130%, 이 130% 계산하면 1억 4백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그런데 그 부분이 8천만 원까지로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임시국회에서 확정된 부분이 8천만 원을 얼마로 상향 조정하자?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그래서 개인사업자 중에 우리 간이과세자로 들어올 수 있는 기준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지만 하반기 시험부터는 사실상 나올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꼭 시험 준비하신 분들도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간이과세제 기준금액은 1억 4백을 기준으로 무슨 부분?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을 할 거예요. 개인사업자는. 근데 이 간이과세였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 간이과세 안 할게요. 결론적으로 1억 4백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부분? 우리 일반 사업자들 또는 법인하고 거래가 많아지면 세금 계산서 발급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급 때문에 과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적용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세법이 중간에 바뀌면서 간이과세자 범위가 4,800이라는 기준 금액에서 얼마로? 8천만 원으로 바뀌었고 그 8천만 원에서 얼마로 다시 또 바뀌었다? 지금 현재 1억 4백만 원으로 지금 실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변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800에서 우리 8천만 원으로 바뀌면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부터는 무엇을 발급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규정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액을 가지고 간이과세를 포기했던 사유가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게 실제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갔다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오려면 우리는 3년 동안 실제 못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못하겠다. 아우 그거 상관없다. 포기 사유를 대부분 따져보니 이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때문에 했었는데 원래 얼마가 되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라도 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포기했던 부분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포기됐던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라도 포기 신고했던 부분이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이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가액이 얼마? 4,8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라면 왜냐면 4,800만 원 이상부터 무엇을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이과세제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되셨을까요?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혹시 8천으로 기억하신다면 1억 4백만 원으로 우리 간이과세자 범주가 개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신 거고요. 자, 28번째 부분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에 대한 강화 조건이신데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전자계산서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몇 년도에 실질적으로 개정이 됐다. 2023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2024년도부터 이제 바뀐 법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 자, 기존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의 기준금액은 얼마였었다? 우리 2억이었어요. 그랬다가 1억으로 바뀌었고요. 그 1억이었던 부분이 지금 8천으로 다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7월 1일부터는 무엇이다? 기준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바뀌었다. 법인은 당연히 의무사업자이신 거니까. 그래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또는 수익금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무엇하여라? 세금 계산서를 계속하여 발급하여라. 그리고 과거 연도에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한 템포로 보고요. 그리고 기준금액이 바뀌면 무엇하겠다? 우리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런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금액은 우리 직전 연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2023년 7월 1일부터 계속 의무발급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은 2022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 자,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의무발급 대상에 들어오는 기준금액은 우리 2023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아시게 되면, 그래서 실제 한번 뭐가 되면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우린 계속하여라는 부분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의무발급 대상 기간이 1년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그렇지 않다. 다만 기준금액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제 8천으로 우리 금액이 내려왔죠. 그럼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넓어진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종이발급자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발급으로 모두 다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정리를 했는데요. 어려운 부분들은 없죠. 그리고 자격증에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뭐 27번, 28번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세법에서 시험 출제하기 딱 좋은 부분들의 내용이죠. 근데 급수가 조금 낮은 급수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사실상 출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세무급수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부분들 26번은 회계 1급에서는 대부분 잘 안 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앞에 범주 부분이 있어서 요 금액 정도는 낼 것 같고요. 세무 2급, 세무 1급부터는 시험에서는 우리 27번 내용까지도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빠뜨리고 갈 뻔했네요. 자, 29번의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명칭 변경입니다. 자, 이 부분은 소득세법 명칭도 바뀌고 법인세법 명칭도 바뀌고 부가가치세법 명칭도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접대비라고 하는 부분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의미가 별로 좋지 않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좋은 의미로 보여지지 않더라. 그래서 무엇하겠다?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꾸겠다. 그래서 접대비라는 명칭은 우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다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사위에 가시면 우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된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기존에 접대비라는 문구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고요. 프로그램의 명칭도 바뀌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세법 개정은 202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왜 요거를 2024년도부터 실제 적용을 시작하느냐. 우리 회계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개정 과목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 개정 과목 명을 바꾸는 시기를 좀 주겠다라고 해서 1년 유예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회계 기준호는 현재 2024년 현재 시점으로요. 무슨 부분? 개정 과목 명칭 안 바꿨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실무자들은 아실 거예요. 접대비라는 용어를 쓰는 기업도 있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용어를 원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기업 업무 추진비를 쓰든 업무 추진비를 쓰든 회의비를 쓰든 세법의 입장에서는 정의 부분 항목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이름표를 쓰든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리 기업들은 접대비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영리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 접대비 용어가 밖으로 보여진 게 껄끄러우신 기업들은 업무 추진비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당국이 2023년도 개정세법 논의할 땐 처음에는 이 기업자가 없었어요. 그냥 업무 추진비만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자를 붙여서 세법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큰 의미를 회계기준원에서는 부여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뭐 기준에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스마트 A라고 하는 더존, 그래서 스마트 A 또는 위하고 버전 또는 아이큐브 쪽의 버전은 무슨 부분 접대비 가로 열고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개정을 업데이트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개정 과목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프라인 수업할 때. 근데 회사 입장에 맞춰서 이름표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신 거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 자동 업데이트가 됐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 맞춰서 변경해서 쓰세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련된 서식의 이름은 모두 다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국세청이 초창기에 공시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부분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들었다가 최근에 개정된 부분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용어가 안 바뀐 거로 다시 재공시를 했어요. 뭔가 지금 실수가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다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하고 또 재밌는 건 요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 부분이 같이 기재가 되는 부분에 문구를 하나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업무용 수용차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수용차,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자동차가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또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쓰면 괜찮지만 영업용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못하겠다의 취지가 있어요. 근데 서식에 그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원래 법령의 문구는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또는 과세되는 자동차라는 용어가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해요? 영업용을 사용하지 않았다? 비영업용, 소형소형차, 구입유지, 임차가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걸 법령 문구로 그대로 사용하고 싶대요. 그래서 서식에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과세되는 이라는 문구로 바뀌어서 들어가죠. 근데 사실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용화 프로그램에는 이 코드 부분들 바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명칭대로 서류가 바뀌어서 들어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된 서식의 명칭 또는 관련된 문구의 용어들이 전부 다 개정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 요 두 가지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우리 부가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빗대서 설명드리냐고 근 1시간가량 영상 촬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배속을 조금 올려서 들으셔도 되죠. 네, 그래서 배속 올려서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